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실천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라고 해서 이 생활과 윤리 단원의 그 가장 앞단원, 그리고 그 가장 앞단원의 가장 앞단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사진은요, 우리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그런 도시의 전경을 담고 있는데, 그 동이 트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 과목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는요, 우리 교육과정상에는 크게 세 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단원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자, 굳이 이렇게 두 개의 단원을 묶어서 오늘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거기에 편집 체계가 요 1과 3을 한꺼번에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랑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 분량상으로도 꽤 괜찮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을 묶어서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동양윤리 1시간, 서양윤리 1시간 해가지고 다뤄보고 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요 스크린샷을 가지고 온 건요. 그 GTA5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GTA5라는 게임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범죄를 다루는 게임이거든요. 주인공이 범죄자예요. 아니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인데 이렇게 범죄자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뭐 게임이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수송 차량을 터는 장면이죠, 그죠? 이제 요건 이제 차를 이제 그 주인을 냅다 이제 던져놓고서 내가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게임상에서는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도덕적인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처벌당하기 싫어서,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친구의 그런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뭐 어떤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범죄 그런 법의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의 도덕적인 그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지 않겠다 혹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톱니바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톱니바퀴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다른 톱니바퀴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톱니바퀴의 기계 장치들은요.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순자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인간이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이 순자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가는 방향이 약간만 달라져도 이후 인생에서 쭉 가다 보면은 처음엔 약간만 다르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사고와 행위의 지침으로서 윤리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윤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과 규범이 되겠고요. 당위적인 태도다, 도덕적인 성품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생활과 윤리에 보시면요. 물론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규범과 당위라고 하는 용어들을 여러분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규범이 무엇인가요?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다면 그것이 왜 옳은 것이고 저것이 옳지 않다면 왜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규범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 뭐 살인은 나쁘다, 도둑질은 나쁘다,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옳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위를 보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 must, have to, ought 등등의 영어들로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규범과 당위를 우리가 아주 상세한 의미에서 구분할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다 사실과 당위를 꼭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fact, is not, be.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못이다, 무엇 못 아니다. A가 있다, A가 없다.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는요.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것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는 뭐다? 가치 중립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옳다, 그르다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그래서 있다, 없다.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말다 할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학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들, 인간 이렇게 행동하더라.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문화권일 때 이렇게 하더라. 정치도 봅시다. 뭐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의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 경제 현상을 연구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뭐 무슨 효과에 따라서 이런 경제 현상이 벌어지고 인간들의 이제 경제 선택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주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경제 사실 그 자체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사실의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 이 당위가 참 중요하죠. 그죠? 당위는 뭐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지향적이죠. 특정한 가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이든 도덕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미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정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무엇이어야 한다. 무엇이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다 아니다와 그것이어야 한다. 이어선 안 된다. 무엇이 있다 없다랑 무엇이 있어야 한다랑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인간 행동이랄지라도요. 인간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거랑 인간의 행동은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이거랑 대통령제 국가여야 한다. 이거랑 또 다른 문제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랑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랑은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뭐 세금을 더 거둠으로써 복지 정책을 증가시켜야 된다. 아니다. 세금을 더 걷지 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라.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당위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위 하나 얘기하려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많은 사상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주로 이제 사상가와 사상 중심으로 다룬 것을 바로 윤리와 사상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작업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바로 생활과 윤리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윤리학의 분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위, 여러 가지 가치를 다루는 학문 중에서 윤리학이 있다. 에틱스 혹은 모럴 필로소피, 도덕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도덕적인 기준과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윤리학이라는 학문은요. 도덕적인 실천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경제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경제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저마다의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적인 방향성이 있겠지만은 학문 자체는 대체로 사실을 연구하는 차원에 있어요. 근데 윤리학은 물론 사실을 연구한 측면도 있지만은 좀 더 당위의 학문으로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방향성,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윤리학이라는 것은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문의 또 왕을 또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문의 발달 단계라고나 할까? 단계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학문 중에 학문 철학 바로 뭐다?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좋아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이죠.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이 있는데 이론 철학은 흔히 형이상학, 자, 이 세상의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데아 세계인가? 이제 사고와 연장성인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형이상학 그리고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죠.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있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인간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아는 것에 대한 탐구라는 것이 바로 인식론이고요. 오늘날에는 이런 인식론의 얘기가 그 아무래도
심리학,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좀 많이 좀 지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논리학, 우리 인간의 언어 구조 자체를 탐구해 보는 것이죠. 뭐 이제 우리가 재밌게 공부하는 그런 오류라든지 뭐 유비 추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3단 논법이라든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바로 논리학이 되겠고요. 자, 이론적인 철학에 더불어서 실천 철학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인간 삶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탐구해보는 바로 윤리학, 정치철학, 예술철학, 과학철학, 무슨 철학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윤리학의 구분이 바로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이 있다. 자, 물론 이제 윤리학의 이야기들은 종류가 정말 많지만은 우리가 또 수능 과목으로서의 생활과 윤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자, 요 구분이 오늘 다루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주로 수능에서 나오는 포인트, 웬만하면 1번 문제 레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노머티브 에틱스다. 도덕 원리. 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를 판별해주는 아주 근본 원리가 뭐냐? 도덕적인 성품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냐? 좋은 도덕적 인간이란 것은 어떤 인간이냐? 어떤 모습을 살아야 돼? 도덕적 문제 해결 방안 등등을 탐구하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학이라고 할 때는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른 윤리학 얘기도 할 거지만은 보통은 욕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옳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다뤄보겠다는 것이죠.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바로 이론 윤리학이고 또 하나가 바로 실천 윤리학이다. 인 것입니다. 자, 이론 윤리학이 무엇이냐? 바로 도덕 이론인데요. 모럴 띠오리.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자,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왜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걸 보고서도 언제는 맞다고 했다가 언제는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는 핵심 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도덕적 원리와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즉, 우리 윤리학 중에서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측면에 있는 학문으로서 어, 예를 들어 봅시다. 의무론에서는요 뭐라고 하느냐? 의무론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당연히 의무죠. 즉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서 도덕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언명법으로 구성된 그 의무를 선의지로서 의도해야 된다. 이거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왜 정언명법이어야 되는지, 왜 도덕적 의무가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선의지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걸 내가 의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친구를 만났을 때, 가족을 만났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원리 자체를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신명론, 신이 명령한 것이 옳다. 자,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신이 명령한 것 자체가 옳으니까 너가 어떤 상황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주의도 있죠. 도덕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를 산출한 행위가 옳다. 예를 들어 쾌락주의, 뭐 에피쿠로스의 뭐 소극적 쾌락주의도 있을 수 있겠고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도 따져봐야겠지만은 뭐 일단 쾌락주의는요. 그래서 우리가 왜 쾌락을 따라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리주의 봅시다. 자, 쾌락주의에 또 이어받은 또 입장이죠. 사회적인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 보자라는 큰 틀에서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는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맨날 나옵니다. 거의 뭐 개근상 받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인간 삶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주의랑 공리주의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다음 덕윤리도 있습니다.
자, 덕윤리, 도덕적 덕을 갖춘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절제 있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뭐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유머러스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용기로워지는데요? 왜 용기 있게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실용주의, 배려윤리 등등 우리 윤리학 사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여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실천윤리학 말 그대로 프랙티컬 또는 응용윤리학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자, 이론윤리학에서 배웠던 그것들 있죠? 그거를 실제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주제가 굉장히 많죠. 인공 임신 중절 이거 낙태 문제잖아요. 낙태가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뇌사나 안락사 등을 자, 뇌사일 때 우리가 어떻게 장기 기증해도 되는 거냐? 안락사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도덕적으로 맞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생명윤리와 생명과학, 뭐 생명복지 해도 되는 것이냐? 동물 실험 해도 되는 건가? 어떤 동물은 되고 어떤 동물은 안 되는 건가? 성의 상품 해도 되는 건가?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직업이란 것을 내가 어떻게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되는 걸까?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공정한 분배, 정의의 문제들, 소수자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사용제도 이거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 온갖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직접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아까 봤었던 이론 윤리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까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 한번 봅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뇌사나 안락사 문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따라서 봤을 때 옳으냐? 옳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또 따져봐야겠지만은 뇌사자 한 명의 장기, 한 명의 몸에서 나온 장기들, 각막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장기 기증 가능한 사람, 위급한 사람에게 줌으로써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공리주의는 어쩌면 이것을 허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를 뇌사에도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동물 실험도 판단해 보고 사형제도도 판단해 보고 시민 불복종도 판단해 보고 온갖 문제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칸트의 의무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뭐 예술과 대중문화, 의식주와 소비, 뭐 남북 통일, 국제평화 온갖 문제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보시면요. 목차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목차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는 목차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의 교육과정,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건데 물론 조만간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2015 기준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의 그런 근본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어쨌든 다시 자, 윤리와 사상에서 배운 것들이 주로 이론 윤리학입니다. 칸트가 뭐라 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고 했고요. 공자가 뭐라고 했고 맹자가 뭐라 했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생활과 윤리에서도 짤막하게나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뭐다?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학이라 이겁니다. 이론 윤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 윤리에다가 쭉쭉 한번 적용해서 써먹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렇게 길게 제시하진 않고요. 짧게 단원으로만 이제 나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안 다루면 또 생활과 윤리를 처음 하는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을 안 배운 친구들이 보기에는 또 너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루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차피 또 생활과 윤리의 다양한 단원들을 보면서 공리주의, 칸트 이런 거 자주 나오는 것들은 계속 반복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니 이론 윤리학만 하면 되지 뭐하러 실천 윤리학 하네요. 자, 원래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규범 윤리학이 일반적인 윤리학이고 그 중에서도 이론 윤리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관심을 가져왔던 윤리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실천 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과목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 과목도 필요해지는 것이죠. 자,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서 실천 윤리학이 특히 생활과 윤리란 과목이 필요해지는 것인지 한번 이 등장 배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비해서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래도 사회 인구 수 자체가 적고 인구가 굉장히 넓은
그 영토에서 지구에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뿌려져 있었고 그에 반해서 지금은 대도시, 거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만 하더라도요, 거의 1,000만에 육박하죠. 서울에다가 수도권을 합치면은 거의 대한민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 문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옛날에 이야기했던 윤리적인 규범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윤리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윤리 문제들은요, 특징 일단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죠. 즉,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과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던 전통적인 그런 방식도 물론 있지만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한 것들은요,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만져본 적도 없고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덕적인 영향을 받아요. 무심코 내가 먹은 샐러드에 아보카도가 멕시코의 어느 농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 그 농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을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자금의 유통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세금을 어떻게 낼까? 등등 여러 가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세계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런 예시가 환경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몽골, 중국 이런 데서 시기 시작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요. 내가 친구한테 배상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환경 문제 이거 누가 얼만큼 기후변화 이거 정확히 누가 얼만큼 책임져야 되나요? 잘 몰라요. 미세먼지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확히 얼만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구체적인 행위 지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필요해진다. 즉 이론 윤리의 큰 틀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즉 적용 자체를 위한 연구와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자, 기술이 발달하면요. 분명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전에는 본 적도 없었던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이 일단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 발달과 도덕적 속고 사이의 공백 기간 이때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뭘로 채워야 된다? 실천 윤리학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뭐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면서 별걸 다 해준다 이거죠. 뭐 질문만 잘하면 물론 질문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과제겠지만은 질문만 잘하면은 뭐 시도 써주고 시나리오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내가 과제할 것 써주고 요새 이제 그 챗 GPT로 과제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참 그죠? 챗 GPT로 과제를 써서 냈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한 과제가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혹시 부정행위한 거 아닌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거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응용 윤리학의 이제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사람들의 도덕적 삶에 오늘날 사람들이 삶의 도덕적 영역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봉착하는 대부분의 도덕적 문제들에 그들의 신념을 제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론적인 도덕적 신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이 갖는 도덕적 차원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은 아니다. 자, 오타. 읽으면서 이제 오타를 발견하는 거죠. 또한 그것은 옳고 그름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거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한 문제들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많은 실제적 문제들의 윤리적 지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 우리는 뭐 공리주의나 의무론이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의 도덕적 기준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 왜? 안 해봤으니까. 자, 물론 어렵다라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생활과 윤리 과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천 윤리학은요. 다른 말로 생활과 윤리는 구체적 윤리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추구한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거지? 이게 왜 문제인 거지? 이것들을 구체적인 문제들을 탐구하고요. 이걸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라고 짝짝짝 박수치고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윤리, 우주공학, 생명공학, 뭐 아까 말했던 챗 GPT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론 윤리학 활용, 자, 상호 유기적입니다. 즉, 그렇다고 이론 윤리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론 윤리학을 잘 써먹어야 된다. 이론 윤리학을 잘 배움으로써, 즉 윤리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익힘으로써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잘 대처할 수가 있다. 반대로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질문들을 잘 대처함으로써 이론 윤리학, 윤리와 세상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두 체계 자체가 둘 다 배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니까. 자, 또한 학제적 접근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연계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자,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관련된 학문들, 그 내용 요소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생명, 의료, 윤리다 칩시다. 뭐 낙태 문제라고 해봐요. 낙태 문제면은 도대체 태아가 어떤 단계에서 발달하고 있느냐, 임신한 여성으로부터 낙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이후에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생리학적인 지식들, 이것을 다루는 의학과 약학의 지식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료 윤리를 다룰 때 의사처럼 그 정도의 지식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윤리, 컴퓨터공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 가지면 배우기 좋다라는 거. 즉, 다양한 분야에 관심 가진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생활과 윤리를 접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에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세본 응용 및 특기사항을 또 생활기록부에 아주 충실하게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목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온갖 진로 분야에 나오는 내용들을 엮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는 활동들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풍성한 생활기록부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 위에 세 개는요, 애니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좀 스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인간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로봇이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인간과 로봇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로봇이 이겨가지고 인간이 비참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로봇을 가지고서 로봇에게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느냐? 로봇이 과연 인간처럼 어떤 법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인간처럼 어떠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챗 GPT 문제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시면요,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이분이 지금은 안 계시는데, 어쨌든 로봇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로봇도 윤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애초에 윤리적인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윤리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라는 것 자체를 탐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범 윤리학,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 윤리학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물론 이런 메타 윤리학에 관련된 사람들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이비드 휴미나 이런 사람들도 무어라든지 있겠지만은, 윤리학 사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에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배우는 아주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요,
메타 뭐뭐뭐 뒤에 뭐뭐뭐 넘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즉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나무들을 이루는 숲을 자 우리가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좀 더 뒤에 가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조망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윤리학 자체를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 메타피직스 피직스가 뭐죠? 물질을 다루는 물리학이 되겠죠. 즉 메타피직스는 뭐다?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 있잖아요. 그런 물질을 넘어서는 것, 물질의 본질 그 자체를 다뤄보자. 존재의 그 본질을 한번 탐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 되겠습니다. 형태를 넘어서는 그것을 다룬다라는 것이죠. 메타 아날리시스, 메타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논문을 보시면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걸 바로 논문이라고 하잖아요. 글로 쓴 거를. 뭐 등근육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턱걸이도 한번 연구해 볼 수가 있겠고 로우 동작도 연구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이제 데드리프트도 연구해 볼 수가 있겠고 즉 특정한 분야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연구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연구들을 연구하는 것을 바로 메타 분석, 분석의 분석이 되겠네요. 뭐 이제 뭐 커피의 효과, 뭐 커피가 과연 몸에 좋으냐 나쁘냐 커피와 관련된 온갖 연구들 다 모아서 일관성 있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결론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메타 인지, 커그니션. 자, 내가 인지를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지각을 하고요.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 아, A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메타인지는 바로 뭐다? 아, A구나라고 내가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인식 과정, 나의 사고 과정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고 과정 자체에 대한 고찰하기. 자, 그래서 메타 윤리학은 뭐냐? 윤리 그 자체를 한번 탐구해 보자는 것이에요. 윤리학 자체가 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자, 이거를 윤리학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윤리학 밖에서 윤리학을 보자는 것이에요.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거 맞냐? 윤리학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거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요.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 그 자체를 검증하는 논리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 A는 옳다, B는 그르다라고 하는데 옳다라고 하는 것, 그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옳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것이 명제가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폴 테일러의 윤리학 기본 원리. 도덕 철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 규범의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 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꿔 말해 그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메타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이다, 타당하다, 정당화될 수 있다 와 같은 있는과 같은 단어가 윤리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참 거짓과 윤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참 거짓이 느낌이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메타윤리학은 일종의 논리학이자 언어 철학이자 분석 철학이에요. 여러분 수능의 선택지 가보시면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논리학이다, 일종의 언어 철학이다, 일종의 분석 철학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지 메타윤리학은 사실상 윤리학이 아니라 논리학 아니야? 윤리학이라기보다는 언어 철학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무언가가 논리적 추론의 형식이라고 한다면요. 명제여야 하거든요. 자, 명제가 뭐냐면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 아니다 이렇게 보자. 자 워싱턴 DC는 일본의 수도이다. 이 맞나요? 아니죠. 거짓입니다. 어쨌든 참 거짓을 가릴 수 있으니까 명제가 맞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이거 참이죠? 왜? 분석적으로. 총각이란 말 자체에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A는 A다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즉 참과 거짓을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실과 당위를 구분하라고 했었죠. 사실은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죠. 근데 당위는 뭐였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야 한다 이어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즉 사실을 다루는 명제와 도덕적인 당위의 진술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도덕적 당위의 진술들은요. A는 옳다, A는 그르다, A를 해야 합니다, A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합니다, 이것은 악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참거짓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덕적 명제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도덕적 주장들은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아니라 단순히 뭐다? 감정 반응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내가 좋아, 나 저거 좋아, 혹은 옳지 않다, 나 저거 싫어 라고 하는 감정 반응에 불과하다. 정서주의. 즉 도덕적 당위 진술에 참 거짓이라는 사실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자연주의 오류가 뭐냐면은 naturalistic fallacy. 자, 뒤에 나와 있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봅시다. 자, 윤리적 주관주의.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뭐다? 결국엔 뭐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살인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살인이 옳은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반박 불가의 구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서주의, 도덕적 언어는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나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reporting,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expression, 좋다, 싫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저것이 우와 훌륭하다, 이야, 이게 끝이에요. 도덕적으로 저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은 나쁩니다. 도둑질? 너무 싫어요. 도둑질 싫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주의 오류, 사실과 당위를 혼동하는 것을 바로 자연주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판단과 당위 판단, 가치 판단은 명백히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사실 판단을 주장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치 판단을 주장한다? 당연히 옳지가 않다, 맞지가 않다. 예를 들어 사자는 얼룩말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동물의 연극 TV를 봤어요. 이건 사실이죠. 사자가 말 그대로 얼룩말을 먹었어요. 근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된다 혹은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여기서부터 나오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당위는 당위일 뿐이다. 자, 인간의 행동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인간의 그 생식기관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위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기관은 자손 번식의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도출이 되느냐? 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휴미 이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은 A는 B다라는 일종의 사실 판단의 진술들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사실 판단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A는 B 해야 한다와 같은 일종의 당위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함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때렸다 칩시다.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친구를 때려야 한다라는 당위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친구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당위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메타윤리학 혹은 분석윤리학에서는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한 논리적인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엄격한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흥미있기도 하고 또 이런 작업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메타윤리학은 그 특성상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관심사가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메타윤리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 자체가 되냐라고 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성상 생활과 윤리 자체가 규범 윤리학 속의 실천 윤리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윤리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 1단원 얘기에서 잘 이제 배워두시는 정도로 우리 생활과 윤리 교과 차원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뭐 근데 과목 메타윤리 자체가 또 재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추천드립니다. 자, 또한 도덕적 회의주의의 가능성. 야, 어차피 도덕적인 주장은 단순히 감정 표현인데 그냥 살인이 옳다, 살인이 그르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도둑질이 옳다, 그르다, 때리는 것은 옳다, 그르다, 뭐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전부 다 어차피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면은 감정 자체가 주관적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덕이란 것도 어차피 근거가 별로 없는 거네요. 도덕이란 거 어차피 해봤자 단순히 감정 반응에 불과하면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객관적인 것 없이 그냥 나랑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회의주의. 아, 도덕은 근본이 없는 거구만. 도덕 지켜서 뭐하냐? 어차피 근본 없는 거. 라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도 옳거나 무엇도 그러지 않다. 그냥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도덕이라는 것을 정말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정초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어쨌든 윤리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반대로 윤리가 정말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참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라도 주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오늘의 아주 또 세 번째 기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요 테크놀로지 아닙니다. 스킬 아니에요. 데스크립티브 무언가를 작성한다, 기록한다,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하고 보고하고 설명한다. 자, 혹은 여러 윤리의 유형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비교 윤리학이라고도 불러요. 자, 도덕 현상과 도덕 문제를 명확히 기술함 써온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그래서 그게 옳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A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B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술된 도덕 현상과 인과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더라. 왜 멕시코인들은, 왜 독일인들은, 왜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조선인들은, 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했지? 아, 이러이러 원인과 결과 때문이었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일종의 사회학이자 문화인류학이자 풍속학이라고 해요. 즉 도덕에 관한 경험적 사실에 치중하는 일종의 학문이다. 즉 우리 아까 사실 판단과 당위 판단 있었잖아요. 가치 판단. 자, 규범 윤리학이 당위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기술 윤리학은 사실 판단이에요. 자, 왜 문화인류학이냐? 아무래도 내가 살던 곳만 살면은 우리 사회의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 당연하다고 그냥 믿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태평양 원주민 사회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에 가보니까, 남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한국인하고 미국인 다르고요, 한국인하고 프랑스인 다르고요, 독일인하고 중국인 다르고요, 보츠와나 사람들하고 노르웨이 사람들 달라요. 이렇게 다르구나. 기록하고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과정들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지리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 땡땡 나라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뭐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연령별로도 분류할 수 있겠고요. 성별로도 분류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용기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A 지역과 B 지역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 역사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뭘까? 뭐가 원인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윤리학의 접근 다다음 시간에 볼 것 중에서 도덕과학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이나 심리학으로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쪽의 입장도 역시 기술 윤리학에 좀 포함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덕과학적 접근은 우리 다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앞서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도덕 탐구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수능 내용들은 사실 그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고, 지금부터 보실 부분들은 뒤에 나올 내용들의 기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도덕적 탐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그 자체로 물어보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그 수능 문제가 20문제고 낼 단원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자체를 물어보긴 사실은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내지 말란 법은 또 없습니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나와 이러면 또 수능 출제한 입장에서는 반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 도덕적인 탐구는요, 일단 이성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옳은 것이고 왜 옳지 않은 것인지 따져봐야겠죠. 정서적 측면, 우리 인간에겐 감정이 또 중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겠죠. 공감과 배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측은지심. 야, 이거 얼마나 옳지 않은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구만. 수호지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탐구에 있어서 아주 자주 쓰는 스타일이 바로 뭐냐? 바로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자, 3단 논법의 구도는 간단하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자, 큰 전제와 작은 전제가 만나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대전제와 소전제가 만약에 맞다? 결론도 무조건 맞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대전제와 소전제가 중요하겠죠.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진술이죠. 어느 상황에도 써먹을 수 있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소전제, 작은 전제입니다. 특수한 진술이에요. 소크라테스라고 한 특수한 사람 바로 뭐다? 사람이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네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죽겠네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만약에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무조건 맞다는 것입니다. A는 B이다. B는 C이다. 당연히 A는 C이다. A면 B이다. B면 C이다. 그러므로 A면 C이다. A는 B에 속한다. B는 C에 속한다. 그러므로 A는 C에 속한다. 자, 이런 구도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윤리학에다 적용해 보면요. 자, 대전제가 도덕 원리, 소전제가 사실 판단, 결론이 도덕 판단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도덕 원리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도덕 판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자, 주로 도덕 원리는요. 다양한 동서양의 윤리 규범들,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볼 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사용제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용제도를 추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식의 구도들 사실상 거의 모든 생활과 윤리 단원들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이런 3단 논법으로 재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3단 논법이 여러 개 들어가는 방식으로 논증이 재구성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도덕 판단이 반드시 옳다 혹은 반드시 그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틀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대전제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소전제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전제와 소전제가 결론으로 올바르게 연결됐느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덕 원리부터 봅시다. 도덕 원리를 한번 이 도덕 원리가 과연 맞냐? 라고 해봤을 때 역할 교환 검사 입장 바꿔봐도 그 원리 쓸 수 있는 것이냐? 그 원리를 나한테 적용해도 상대방한테 적용해도 문제가 없냐? 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보편화 결과 검사 이 도덕 원리를 유사한 상황에 모두에게 적용해도 광범위하게 누구에게나 써도 괜찮은 것이냐? 라고 하는 거. 포석 검사 더 포괄적인 도덕 원리와 충돌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유교 사상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인의 원리에 부합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증 사례 검사 원리와 충돌하는 반대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 증거를 가져와 버리면은 이 도덕 원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뭐 도덕 원리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였어요. 근데 안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실 판단, 그 개념과 사실관계가 명확하냐?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OX죠, OX. 도덕 판단 그래서 전제와 결론이 올바르게 구성이 연결이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가 문항에 응용했을 때, 즉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 보시면요. 3단 문법 스타일로 해서 문제가 나와서 특정한 생활관리 주제,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라고 합시다. 자, 인간을 죽여선 안 된다. 즉 살인해선 안 된다. 낙태를 하는 것은 태아라고 하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3단 문법이 한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므로 낙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다 칩시다. 3단 문법을 구성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이런 식으로 논리 추론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면 B이다, B면 C이다. 당연히 A는 C이다. 그러면 어디에다 구멍을 뚫든지 간에 나머지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구멍 뚫은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겠죠. 이건 여러분이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봄으로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가치 분석 탐구 모형이나 가치 갈등 해결 탐구 모형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윤리적인 쟁점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생활윤리 과목에서는 이때 이 문제 상황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가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몇 주부터 신경계가 발달하는 거야? 몇 주부터 심장이 발달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잠정적인 도덕 판단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잠정적, 이거 결론 아닙니다. 최종 결론 아니에요. 잠정적인 판단해보고 나서 도덕 원리 검사 아까 말했던 거 그런 것들 탐구해보고 최종적인 판단해보자. 혹은 입장 채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채택해보자. 그리고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해보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이제 생활과 윤리의 논리적인 구조들을 탐구해보면서 계속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가볍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유교에서 1일 3성 하루에 3번 성찰한다. 증자는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하루에 3번 반성한다. 첫째, 남을 돕는데 정성스럽게 하였는가? 둘째, 친구와 교제하는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셋째,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유교에는 거경, 마음에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수양을 강조하죠. 주일무적, 그 마음을 하나로 꽉 채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을 만난 상황이다. 부모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정제염속,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일단 옷차림이나 몸가짐부터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불부터 개고 나오셔야겠죠. 상성성, 마음 상태가 또렷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도, 홀로 있을 때에도 즉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나를 비난하지도 칭찬하지도 않는 정말 내가 혼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나 스스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성찰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그렇게 막 모의고사의 핵심 포인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안나물이란 법은 없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교 내용이라서 생활과 윤리에 은근히 유교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교 뭐 참선을 해라.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제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특히 선불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간화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소크라테스, 삼파술. 반성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끝없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이 도덕의 내용들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검증해 봐야겠죠.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중용에 따라 살자 이런 얘기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제 있는 사람은 중간의 방식으로 관계한다. 그는 건강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나 좋은 상태를 위해 진정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적절하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것들에 진정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즐거운 것들 혹은 고귀함을 벗어나지 않거나 자신의 힘을 넘지 않는 즐거운 것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가는 가치 이상으로 그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절제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되 올바른 이성이 규정한 대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즉 실천적 지혜가 이것이 이 상황에서 딱 맞는 거야라고 하는 적절한 중용을 제시해 주거든요.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모자르지도 않게 항상 적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사실 윤리적인 딜레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무엇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적절한 중용을 찾아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편벽된 사람, 자기 경험했던 대로만 사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말이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딜레마를 한번 성숙하게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자? 바로 토론을 통해 하자는 것이에요. 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합니다. 자유론에서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과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음으로써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보자는 것이죠. 자, 그 존 스튜어트 밀은 크게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소수자의 의견이 옳을 수가 있다. 다수의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소수가 정말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소수자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해줘야 된다. 두 번째, 소수자의 말이 어느 정도 옳은 말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의견들은요, 100% 옳거나 100%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을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버리지 말자는 것이고요. 설령 소수자의 의견이 완전 틀렸을지라도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이성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토론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맞았을 때 왜 맞았는지를 알고 지키는 거랑 모르고 무지성으로 지키는 거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때는 많은 토론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과 윤리를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토론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선 특히 여러분 수능에서 중점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은 규범윤리학, 이론, 실천, 그리고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요 이제 세 가지 분류가 가장 큰 이제 포인트였고요. 그 외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두되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 나가도록 할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